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죠. 남아교육 전문가 최민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들들은 왜 한두 번 말해서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시각 피질이 조금 더 발달하고 청각 피질, 듣는 영역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보이스에 민감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장을 보면은 남자애들이 실제로 언어 영역에 대한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보면 조금 화가 덜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 둔 어머니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한 10분 계시면 한 8명 이상은 대부분 고민이 아이들 게임하는 거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주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게임을 미워하시죠. 게임을 아주 싫어하세요. 네, 부모님들만 싫어하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젊은 층에 이제 여자친구분들도 게임하는 남자를 피하자. 성인 여성들도. 네, 성인 여성분들도 게임하는 남성을 피하자. 게임하는 남자, 뭐 낚시하는 남자, 뭐 이렇게 몇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자체를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일단 게임에 대한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계속 같은 맥락이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냐. 우리 엄마 좋고 사랑해. 근데 게임 얘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어머니께 먼저 게임에 대한 감정부터 회복하시라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저는 게임을 떠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어 제깍제깍 나오는데 게임하다가 안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럼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드리죠.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민준아 밥 먹어라 했는데 민준이가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나갈게.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화가 나죠. 어머니 똑같이 해볼게요.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거 한 문제만 불고 나갈게. 기분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콘 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네, 전설. 신화 같은 존재가 네. 있죠. 어머님은 밥을 들고 가서 먹여주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의 온도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게임 문제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문제를 다룰 때 뭐 게임을 한번 시켜줄 때도 너 오늘 말 잘 들어서 엄마 한번 시켜주는 거야? 엄포를 넣고. 근데 그럴수록 더 이게 귀한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재밌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게임에 대한 감정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때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머님이 게임을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좀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번 해드려요. 그게 뭘까? 우리가 왜 게임이 두려운 걸까? 어머니 게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중독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들 대부분 중독이 무섭죠.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게임 문제가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중독자처럼 행동을 해요. 게임을 하는 한 판만 해도 게임을 하는 뒷모습은 이 모습 자체가 중독자 같아요. 비주얼이. 3살이 뽀로로를 찾을 때도 뽀로로 하면 저거 중독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머니 막 뇌에 비상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약간 중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 이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독에 대한 실험 같은 거, 심리 실험 같은 거 좀 연구진을 보면 옛날에 이제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이 있어요. 이제 그 코카인 중독, 마약 중독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되게 재미난 실험이었어요. 뭐냐면 쥐 한 마리를 네모난 상자에 넣어두고 그리고 마약을 주고 그 다음에 쥐가 마약이 든 물하고 일반 물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무슨 선택을 하는가? 그럼 보면은 죽을 때까지 마약이 드는 물을 먹고 죽는다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토대로 이제 마약이나 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주 무서운 거야라고 이렇게 퍼져나갔죠. 마약은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근데 브루스 알렉산더 심리학자는 이 실험이 뭔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독방에 가둬놓고 물하고 마약 주면 나도 마약 먹을 것 같아. 외롭잖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환경을 바꿔봤어. 이 네모난 상자가 아니고 아주 큰 쥐공원을 만들어주고 오. 친구와 가족, 연인 쥐를 넣어주고 그리고 체다 치즈를 슬라이스하고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약물하고 일반물하고 먹였더니 일반물에 먹더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브루스 알렉산더가 이제 했던 이론 중에 핵심은 그런 얘기를 했죠. 중독의 물질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서움은 중독으로 인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현실의 어둠의 크기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냐와 중독의 이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실제로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만나죠. 그 아이들이 만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독이 먼저 시작되고 대립이 된 게 아니고 엄마와 대립이 되고 나서 중독이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이 인과관계가 중독되어서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해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 조화를 잘 보면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중독이 되지 않았을 때 중독이 될까봐 지나치게 화를 내는 엄마가 중간에 반드시 있어요. 아.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엄마랑 대립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대립해야 비로소 중독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아이를 끄집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게임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통제해야 되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낮아요. 근데 더 효과가 있는 방식은, 게임하지 않고도 저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게임하지 않는 시간의 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걔가 좋아하는 주제의 게임을 같이 분석하고 대화를 나누고 게임에 있던 걸 그려보는 것 같아요. 게임에 나오는 무기를 그리고 만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에서 즐거웠던 그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쏟아내고 누구와 유대하는 그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해줘요. 이거를 충분히 해주고 유대를 충분히 하고, 너 게임 아니고도 밖에서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통제를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희망을 갖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이 없어요. 내가 온라인에선 괜찮은데 오프라인에서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오프라인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럼 너 인생을, 너는 어떤 자존감도 느끼지 마 라는 얘기처럼 공격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엄마는 게임이 싫지만 아이는 게임으로밖에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면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부모님이 그 부분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도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네. 이 친구 관계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예의 바른데, 유독 이 친구가 잘하다가 게임만 한번 하면 아이가 막 빠져들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드리냐면, 제가 지금 사실 그 이제 사회적인 통념으로 과몰입과 중독을 별반 다름없게 봅니다. 근데 저는 과몰입과 중독을 다르게 봅니다. 그건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네. 누구나 한 가지를 빠져서 열심히 하는 경험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몰입이 반복되다 보면 중독으로 변할 것 같은 마음에 그 부모님은 두려움에 시간을 좀 이렇게 통제를 과하게 하려고 하는 과하게 거죠. 하죠. 네. 그러면 대립이 시작이 되고, 과몰입이 중독이 될 때는 네. 그 대립이 있고 관계가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과몰입하는 친구들 막 열심히 해요. 끝나고 나면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또 생활을 살아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해요. 가끔 어머님도 와갖고, 얘가 게임에 너무 몰입해 있는데 또 공부는 잘해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다 하고 게임을 해요.
근데 왜 뭐라고 하시지? 아,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그냥 게임이 미운 거죠. 이거는 그냥 게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거 취미생활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좀 어떤 드리죠. 적절한 시간을 뭐 이렇게 좀 기준을 둘 만한 게 없을까요? 적절한 시간. 없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 시간에 초과되는 아이들은 이제 사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평균이 아니라 마지노선이 되죠. 우리 아이는 평균보다 더 많이 하네. 그럼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이라는 게 사실 보면 지금은 누구나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만 게임하지 않고요. 어른들도 하고.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어떤 용감한 아버님이, 백발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앞에 커피를 시켜두고 자신은 노트북을 켜서 저는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어머니 앞에 두고 딱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요즘도 스타크래프트를. 아버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네. 했던 유저분이시죠. 네. 저를 보고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는 크면 게임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시대는 지났죠. 어른이 돼도 합니다. 아버님들도 이제 나중에 할아버님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면 다 게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게임은 그냥 지금 잠깐 틀어막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내가 함께 하면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게임 문제를 봤을 때 좀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다. 이때만 잘 틀어막자. 그러면 지나갈 거야. 지나가지 않아요. 이 문제는 끝까지 20살이 되어서도 30살이 되어서도 근데 그때 게임에 빠지면 그때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되는 영역은 틀어막지 마시고 내가 내 생활에 조율을 하는 방법, 게임을 하면서도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지. 그냥 틀어막고 지나가면 그냥 이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봐 주시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왔을 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되게 궁금해하세요.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머님. 저 마음은 뭔가. 아, 왜? 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민준아, 너 엄마랑 한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켜? 그 아들이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지킬게. 다음부터 지키는 건 당연하고. 근데 네 마음이 뭐냐고.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진짜 게임 조절할게. 그건 알겠고 네 마음이 뭔데? 그러니까 네 마음이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걔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충동적인 거예요. 조절하는 경험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조절의 경험 여정을 쌓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조절이 엄마가 말하고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게 쌓여가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엄마가 약속을 하고 너는 1시간 만에 그리고 어떤 관리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내가 1시간을 넘게 했어요. 2시간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씩 아이한테 청소하는 개념을 가르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어머님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엄마 설거지 끝날 때 청소 다 해놔 하고 자리를 뜨면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뭘 해줘야 되냐면 처음에는 엄마의 지시를 이뤄갈 수 있게끔 경험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너가 어떻게든 엄마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경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고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정확한 예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양가 감정이 있어요. 게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저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면서도 또 지가 저거 말고 스트레스 풀 게 없으니까 하겠지. 해두면은 적당히 하겠지. 지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 아들이 오면 게임하러 들어갈 때 아들 살짝 눈치 보면서 게임하러 들어가지고 엄마가 오늘은 그냥 두자.
지가 알아서 끄겠지. 그냥 아들을 믿어보자. 아들 믿으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안 하네? 그러면 조금 더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얘가 적당히 할 거라고 하고서 믿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죠? 갑자기 화가 나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TV를 한 두세 편 보시다가 그냥 기다리면 괴롭잖아요. 막 TV를 보세요. 나도 딴 거 해야지. 자꾸 저기에 몰입하지 말아야지. TV를 막 봐요. TV가 딱 끝났어요. 3편 봤어요. 3시간 지났네. 사람이라면 껐겠지. 우리 아들 믿어야지. 믿어 나는. 문 열었을 때 정말 걔가 아직도 할까? 문을 열면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막 배신감. 네가 엄마가 널 믿어줘 봐야 너는 이렇게 엄마를 배신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뭐야 갑자기 TV보다 왜 저래?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들은 점점 불만은 쌓여가고 그러면 눈치 보면서 하게 돼요. 해도 기분 안 좋고. 이제 이럴 때 어머님들께 좀 코칭 드려요. 어머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오늘은 민준아 약속한 대로 1시간 해야 돼.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할 때도 아이랑 상의해서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해야 돼. 그랬으면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민준아 게임을 할까? 재미있게 엄마가 좀 간식 줄까? 간식도 좋아하면서. 근데 오늘 시간 지금 4시니까 5시까지 할 수 있네? 엄마가 10분 전에 알림해줄게. 열심히 해. 더 재밌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아직 아이가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처음이다 그러면 10분 전에 오세요. 와서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오 나이스 또 죽였어. 오 너무 좋아 우리 아들. 오 너무 잘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아이들의 게임의 동기를 좀 꺾고 싶다. 그럼 어머님이 아들보다 잘하면 돼요. 아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서 막 이렇게 코칭하는 거야. 근데 잠깐 멈춰봐. 너 왜 그런 식으로 게임해? 너 지금 미사일 쏠 때야? 지금은 조절해. 방어야. 아우 답답하네. 비켜봐. 엄마가 해볼게. 엄마 더 잘하죠? 그럼 갑자기 게임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어디 갔어요? 다 공부하는 데 쏟고 계시죠. 공부 가르칠 때는 방식처럼 똑같이 게임을 가르치면 게임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 경험 관리를 해준 다음에 10분이 지났을 때 민준아 이거 끝나고 바로 게임 꺼야 돼. 그렇지 너무 잘했어. 와 우리 민준 너무 잘했어. 끝났지.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했고 엑시트 바로 눌렀어. 오케이 너무 잘했어. 이거야. 어때? 1시간 딱 하고 끝내는 이 기분. 너는 너무 잘한 거야. 이대로 너 할 일 하고 저녁에 또 한 번 한다. 오케이? 하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대여섯 번 처음에 좀 어렵죠. 하지만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되고 나면 이 루틴이 무섭습니다. 그 루틴을 잘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간다. 방치하면 안 되는군요. 방치하면. 네. 게임할 때 옆에 같이 계시는 건 어때요? 좋죠. 옆에서 바느질을 하신다든가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떡을 써시든가. 자, 게임 말고 그럼 보통 때 이렇게 좀 집중 못하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 좀 집중력 향상시킬 수 있는 뭐 팁 없습니까? 이게 또 에듀소스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공부도 좀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에듀소스를 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종종 어머님들이 볼 때 제가 이제 예상되는 게 있어요. 너 에듀소스 좀 봐. 너 이거 보고 좀 깨달아. 공부를 분석하고 해야지 그냥 하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될 때 내가 아는 걸 전달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도를 잘 감추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가르칠 때 너가 틀렸어 라는 게 되는 순간부터 방어 기제가 확 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좀 공유를 드리자면, 자, 실제로 남자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영역이 부족합니다. 통계로 나와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 우리나라가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죠. 근데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걔네들 만나보면 좀 똑똑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많냐, 자발적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발적으로. 자발적 기초학력 미달자. 그냥 스스로 포기. 네, 스스로. 그러니까 걔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돼요? 그 어머니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야! 이게 가장 설득력이 없어요. 그때 애들은 보통 학교 가면 본분을 다 한 거지. 내가 뭐 공부까지 해야 되나? 요즘에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야. 유튜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하는 특성이, 이 아이가 내 생각만큼은 나를 공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를 훈육을 할 때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엄마가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 꼭 해야겠어? 이 생각과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 두 가지 생각은 안 먹혀요. 대부분 공감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엄마가 원하니까 하는 것보다 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아이가 공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채찍과 당근이죠. 너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너 이거 하면 너 엄마한테 안 하면 진짜 혼나. 이제는 핸드폰 다 끊어버릴 거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당장은 움직일 수 있죠. 만약에 핸드폰 사주는 걸로 아이를 움직였다. 당장은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는 과제에 제대로 집중이 되질 않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앉아서 보통 무슨 생각해요? 핸드폰을 사면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이 생각을 하지 온전히 과제에 본질적인 그 과제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왜 해야 될까? 그 정도로 복잡한 과제를 할 때는 너무 강한 자극으로, 외부 자극, 외부 동기로 이끌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배우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다만 장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강의장에 찾아와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똑같은 유형을 숫자만 바꿔서 내는데 안 배웠다고 우겨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아이는 뭐 져야 돼요?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총싸움 게임을 해요. 초등학생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자, 민준아 선생님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AK-47 소총을 주웠어. 근데 여기엔 탄창이 두 탄창이 있는 거야. 탄창 한 발에는 총알이 30발씩 들어가 있다. 이 두 탄창이 있을 때 적을 만나면 총 몇 발 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한글을 안 배우는 남자애를 가르칠 때, 자, 민준아 앉아봐. 너 초등학교 가니까 한글 써야 돼. 한글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배울 수는 있죠. 근데 뭘 잃어버려요? 공부 정서,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원초의 과제에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뭐 6세, 7세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공룡,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야구, 나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르치는 게 효과가 좋아요. 너가 좋아하는 공룡을 같이 그려보고 얘 이름은 티렉스야. 티렉스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쓸 수 있게끔 가르쳐주면 뭐가 해결되냐면 왜가 해결이 돼요. 내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다.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삼촌한테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목적과 Y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믿고 가르치면 자꾸 헛다리 짚게 돼요. 막 가르칠 때 엄마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싫어. 야 이거 빨리 하고 쉬자 민준아. 10분이면 끝나 있고 1시간 하고 있다. 빨리 하자. 이 얘기를 반복한다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걸 너 입장에서 이걸 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돼. 그래서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뭘 잘하냐면 청중을 보고 청중이 관심 있는 주제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컨텐츠를 다리를 잘라요. 그냥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뭐 어떤 기법이 있다. 그게 막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럼 기술 1, 테크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 겪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해결됩니다. 라는 거 알려주고 근데 이런 거를 논문으로 이렇게 테크닉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배우기 쉬워져요.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성의에 대해서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동기에 이끌려갈 때는 지독하게 재미없는 게 또 공부다. 근데 사실 방법을 알고 왜 해야 되는지 알면 또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작년까지 시험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좀 힘드셨죠? 많이 네. 힘들었죠. 네. 근데 참 그 말씀 좋네요. 네. 아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된다. 그러니까 특히 첫 공부가 그래요. 내가 배움에 대한 정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공부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라는 루틴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네요. 자, 구독자 질문이 있죠? 네. 읽어드릴게요. 초등 아들만 둘인 엄마입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큰애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심한 욕을 하며 놀더라고요. 친구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웃으면서 받아치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아들은 다 그렇다는데 걱정이 멈추질 않네요. 집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그냥 두면 집에서도 욕하고 그러면 둘째도 배울까봐 그것도 걱정되고요. 욕 잘하는 친구와 멀어지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네. 과연 욕 잘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단정 지으시는지가 지금. 어머님이. 네, 욕 잘하는 게 혹시 친구인지 아니면 상대방 어머님은 내 똑같이 아이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욕을 잘 하는지 모르시고 계세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평상시엔 안 합니다만 이게 남자 친구들끼리 모이면 좀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아주 이상하게 느낌이 약간 그 예비 군복 입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듯이 그럼요. 교육자 모두는 좀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죠. 딱 네. 들어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몇 번 주고받고 몇 번 이제 장난치다 보면 옛날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욕이라는 거, 비속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들만의 암호 같은 언어 체계다라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욕하는 이유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된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어예요. 자기들끼리의 도깨비 나라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써야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갔다. 너는 온전히 이제 우리 세계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너는 어른과 차별화가 되어야 해.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세요.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해보셨죠? 옛날에 카톡이 유행하다가 처음 SNS가 카카오 스토리 나왔어요. 전 국민이 다 같이 카카오 스토리 썼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많이들 또 벗어나셨는데
근데 어머님들 카카오 스토리를 벗어나고 인스타로 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의 진입. 내가 자꾸 제주도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올리면 친구들이 봐야 되는데 하고 시어머니 재밌었니? 이렇게 댓글에 다시면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해서 아 이거 떠나야겠다. 웬만하면 영어가 좀 더 가득한 진입하기 어려운 있어. 이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이 현상은 초등학생 아이들 같죠. 우린 카톡 쓰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팸에 쓰고 싶어요. 반대로 그들은 뭐예요? 뭐든 상관없다. 우리끼리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욕하는 아이와 놀지 마. 너 욕하는 걔랑 헤어져. 그거는 모든 아이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 여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던지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중자가 되게 돼요. 엄마 앞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그냥 둬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욕과 비속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때와 장소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훈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뭐 서경석님이나 아니면 저나 친구들 앞에서 비속어나 은어를 쓴다고 해서 인성이 잘못다 보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어른이 목격을 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민준아, 절대 어른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상대가 싫어할 때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절대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엄마 귀에나 부모님 귀에 어른 귀에 절대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형식으로 가르치셔야 그게 유의미한 훈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분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양상이 있죠. 이 욕이 루틴화 되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미성숙한 표현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면 욕을 해야 돼요. 불편하면 욕을 해야 돼요. 긴장되면 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유형도 소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안 하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정의를 해요. 그것보다는 그걸 대신할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을 하지 않고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단순히 욕을 하지 말라고 틀어막는 것은 더 그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 저는 그 때와 장소를 가리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진짜 그 대신할 수 있는 거. 네. 오징어를 씹으라든가. 네. 왜요? 아이 정말 기분 나빠. 그럴 때마다 씹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감정을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해요. 불안해도 짜증을 내요. 막 불안하고 막 싫어 이렇게 짜증을 내요. 민준아, 불안해? 이걸 불안이라고 해. 좀 긴장되지? 이건 긴장이야. 감정에 이름 붙이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색깔로 가르쳐요. 이거는 검은색 감정이야. 요거는 약간 초록색 감정이야. 이렇게 색깔로 알려주면 조금 더 인지를 잘해요.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인지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많은 아들맘들께 용기와 힘을 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들맘님 힘내시고요. 최민준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